2024년 9월 레바논. 한순간에 삐삐 3,000대가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누가 이걸 했을까요? 한 조직의 이름이 세계 뉴스에 올랐습니다. 그 조직의 이름은 모사드. 그들은 지난 70년간 1000명 이상을 추적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나치를 납치했고, 유럽 전역에서 올림픽 살인범을 암살했고, 아프리카 한가운데에서 인질 100명을 구해냈습니다. 이 모든 게 한 조직의 작품입니다. 지금부터 모사드의 3대 작전을 보여드립니다. 1960년 5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한 남자가 퇴근길에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이름은 리카르도 클레멘트. 평범한 공장 노동자. 그런데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낸 남자였습니다. 나치 전범. 15년간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살았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그를 찾아낸 건 누구였을까요? 영화보다 잔혹하고 소설보다 치밀한 실화. 일막 아이히만 사냥. 1945년 독일이 졌습니다. 나치 지도자들은 대부분 잡혔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 나치 친위대 종령, 유대인 학살의 실무 총책임자. 그는 기차 시간표를 짠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수용소로 몇 명을 보낼지, 몇 시 몇 분에 도착할지. 숫자와 시간표로 600만 명을 죽음으로 보낸 남자. 전쟁이 끝나자 그는 도망쳤습니다. 가짜 이름으로 이탈리아로, 그 다음 가짜 여권으로 아르헨티나로. 놀랍게도 그 여권을 발급해준 곳은 바티칸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리카르도 클레멘트로 15년을 살았습니다. 자동차 공장 노동자. 아내와 아이 4명의 평범한 가장.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57년 한 젊은 여성이 자기 남자친구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했습니다. 그 사람 아버지가 나치였대요.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래요. 그 아버지는 독일에서 온 유대인이었습니다. 가족 중 여럿이 홀로코스트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독일 검사에게 편지를 썼고, 편지는 결국 모사드에 도착했습니다. 모사드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나치 전범에게 우호적인 나라였습니다. 공식 요청으로 잡으려 하면 도망가거나 사라질 게 뻔했습니다. 답은 하나, 납치. 모사드는 팀을 꾸렸습니다. 요원 11명, 의사 1명도 포함시켰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1960년 5월 11일 저녁 8시 아이히만은 평소처럼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고장난 척 세워진 자동차. 모사드 요원이 후드를 열고 차를 수리하는 척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히만이 옆을 지나는 순간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단 몇 초 그는 뒷좌석에 실렸습니다. 입에 재갈이 물렸고 눈이 가려졌습니다. 안전가옥에 도착한 뒤 모사드는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이히만은 독일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 그를 어떻게 이스라엘로 데려가느냐. 공항으로 바로 가면 아르헨티나 경찰이 막을 겁니다. 모사드는 영화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 이스라엘 외교 사절단이 아르헨티나에 방문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랄 항공 여객기를 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국적기였죠. 모사드는 아이히만에게 승무원 유니폼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진정제를 놓았습니다. 걸을 수는 있지만 말을 못하게. 공항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사드 요원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동료 승무원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일찍 귀국합니다.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에랄 항공 601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텔아비브로 15년간 숨어 살던 남자가 지구 반대편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1961년 예루살렘. 세계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방탄유리로 된 부스 안의 아이히만. 그는 자기 변호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판결, 사형.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하게 사형이 집행된 사건이었습니다. 1962년 6월 1일 아이히만은 처형됐습니다. 시신은 화장됐습니다. 쟤는 지중해 공해상에 뿌려졌습니다. 그의 무덤이 나치 추종자들의 성지가 되지 않도록. 이 작전이 세상에 알려진 순간 모사드는 전설이 됐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모사드는 더 잔혹한 작전을 시작합니다. 이번엔 납치가 아니었습니다. 암살이었습니다. 1972년 독일 뮌헨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독일에서 열린 올림픽, 평화의 축제라고 불렸습니다. 9월 5일 새벽 4시 30분 8명의 남자가 담을 넘었습니다. 손에 무기를 들고 얼굴에는 검은 복면. 그들은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검은 9월단이었습니다. 목표는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 그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저항하던 코치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사살됐습니다. 선수 한 명도 죽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인질이 됐습니다. 테러범들은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갇혀있는 팔레스타인 죄수 234명을 풀어달라. 이스라엘 총리 골다 메이어는 단호했습니다. 테러범과는 협상하지 않는다. 독일 경찰이 구출작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독일 경찰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격수는 훈련이 부족했고 통신은 엉망이었고 심지어 테러범이 몇 명인지도 몰랐습니다. 9월 5일 밤 공항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테러범들은 헬기에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묶여있던 인질 9명 전원 사망. 결과 이스라엘 선수단 11명 전원 사망, 독일 경찰 1명 사망, 테러범 5명 사살, 3명 생포. 전 세계가 이 장면을 TV로 지켜봤습니다. 올림픽은 학살의 무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포된 테러범 3명, 2달 뒤 한 독일 여객기가 납치됐습니다. 납치범의 요구는 하나, 뮌헨 테러범 3명을 석방하라. 독일 정부는 그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테러범들은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일부는 영웅 대접까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골다 메이어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모사드를 불렀습니다. 작전명 신의 분노. 골다 메이어의 명령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뮌헨과 관련된 모든 자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제거하라. 모사드는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암살 대상 11명, 검은 9월단의 지도자들과 기획자들, 그리고 모사드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 로마. 1972년 10월, 팔레스타인 시인이자 번역가 와일 주와이터. 그는 검은 9월단의 이탈리아 책임자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두 남자가 다가와서 총 12발을 쐈습니다.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표적, 파리. 1972년 12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대변인 마흐무드 함샤리. 모사드는 그의 집 전화기에 폭탄을 심었습니다. 전화가 울립니다. 여보세요? 마흐무드 함샤리 씨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가 폭발했습니다. 모사드의 작전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 5년, 10년, 20년. 사이프러스 니코시아의 호텔방, 베이루트의 아파트 발코니, 아테네의 술집 주차장. 표적들은 하나씩 죽어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자동차 폭탄으로, 어떤 이는 저격으로, 어떤 이는 독극물로. 그중 가장 대담한 작전이 있습니다. 1973년 4월, 레바논 베이루트. 모사드 요원들이 여성 관광객으로 위장해 호텔에 잠입했습니다. 한 명은 금발 가발을 썼습니다. 다른 한 명은 임신부로 변장했습니다. 그들은 검은 9월단 지도자 3명이 묵는 아파트를 찾아냈습니다. 한밤중에 소음기를 단 권총으로 3명 모두 제거했습니다. 작전 시간 45분. 이 작전의 이름은 젊음의 봄.
그리고 이 작전을 지휘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29살의 젊은 장교, 이름은 에우드 바라크. 훗나 이스라엘 총리가 됩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모사드는 미넨리스트의 11명 중 대부분을 제거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름이 바뀐 채 숨어 살다가, 어떤 이는 다른 나라에 숨어들어 있다가 결국 조용히 죽었습니다. 신의 분노 작전은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사드는 이 작전의 모든 기록을 기밀로 묶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몇 명을 제거했는지 아직도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제목은 민헨, 2005년 개봉. 영화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복수는 과연 끝이 있는가? 그리고 1976년 모사드는 또 한 번 불가능을 해냅니다. 이번엔 암살이 아니었습니다. 구출이었습니다. 4,000km 떨어진 아프리카 한가운데에서 단 90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에어프랑스 139편,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출발해 그리스 아테네를 거쳐 프랑스 파리로 향하는 여객기. 탑승객 248명, 승무원 12명. 아테네에서 4명이 올라탔습니다. 2명은 독일 극자 테러 조직, 2명은 팔레스타인 해방 인민전선.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4명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무기를 꺼냈습니다. 비행기를 납치한다. 비행기는 먼저 리비아 벵가지에 착륙했습니다. 연료를 채우고 다시 이륙. 그 다음 도착한 곳은 우간다. 수도 캄팔라 외곽의 엔테베 공항.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 아민. 그는 테러범들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낡은 터미널 하나를 내줬습니다. 여기서 인질을 가둬도 된다. 이스라엘에서 4,000km 떨어진 곳, 사막과 정글을 지나 아프리카 한가운데. 이스라엘이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테러범들은 무서운 일을 했습니다. 승객들을 두 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국적자, 그리고 유대인. 이들만 따로 분류했습니다. 나머지는 풀어줬습니다. 살려줬습니다. 남은 인질은 106명,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30년 전 나치 수용소에서 독일 장교들이 유대인을 줄 세우고 누구를 살릴지 누구를 죽일지 선별하던 모습. 테러범의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에 갇혀있는 팔레스타인 죄수 53명을 풀어달라. 안 그러면 인질을 하나씩 죽이겠다. 마감 시한 72시간. 이스라엘 정부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상할 것인가 아니면 군대를 보낼 것인가. 문제는 거리였습니다. 4,000km. 비행기로도 7시간이 걸리는 거리. 그리고 그곳에는 우간다 군대 전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특수부대는 7일 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전명 썬더볼트. 나중에 사람들은 이것을 엔테베 작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첫째, C-130 수송기 4대로 몰래 우간다에 간다. 둘째, 공항에 착륙한 뒤 테러범을 제거하고 인질을 구출한다. 셋째, 같은 수송기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말은 쉽지만 비행기 4대가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4,000km를 날아가야 합니다. 밤에 사막 위로. 가장 대담한 아이디어는 이것이었습니다. 우간다 독재자 이디 아민. 그는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특수부대는 똑같은 벤츠를 준비했습니다. 공항에 착륙한 뒤 그 벤츠를 타고 터미널로 간다. 우간다 군인들이 이디 아민인 줄 알고 경례를 할 것이다. 그 순간에 기습한다. 이 작전을 이끈 지휘관의 이름은 요나탄 네타냐후. 당시 30살. 그의 동생 이름은 베냐민 네타냐후. 훗날 이스라엘 총리가 됩니다. 1976년 7월 3일 밤 11시 엔테베 공항에 수송기 4대가 착륙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채로. 검은 벤츠가 터미널을 향해 달렸습니다. 우간다 경비병들이 경례를 했습니다. 이디 아민 대통령이시다. 그 순간 벤츠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터미널 돌입. 한 특수부대원이 소리쳤습니다. 히브리어로. 엎드려. 우리는 이스라엘군이다. 인질들은 본능적으로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언어. 테러범 7명 전원 사살. 작전 개시 3분 만이었습니다. 특수부대는 인질을 수송기에 태웠습니다. 부상자는 들것에 실었습니다. 반항하는 우간다 군인들은 제압됐습니다. 총 작전 시간 90분. 공항 착륙부터 이륙까지 단 1시간 반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결과 인질 106명 중 102명 생존, 4명 사망. 대부분 교차 사격에 휘말린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측에서도 단 1명이 죽었습니다. 요나탄 네타냐후.
작전 지휘관 30살. 그는 마지막까지 인질을 보호하려다가 적의 저격에 맞았습니다. 비행기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수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인질의 가족들, 시민들, 기자들 모두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4,000km 떨어진 곳에서 적국 한가운데에서 100명이 넘는 인질을 구해온 것, 그것도 90분 안에. 엔테베 작전은 지금도 전 세계 특수부대의 교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육군 델타포스, 영국 SAS, 프랑스 GIGN 모두가 엔테베 작전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이 작전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바뀝니다. 요나탄 작전. 작전 중 사망한 지휘관의 이름을 따서 아르헨티나에서 나치를 납치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올림픽 살인범들을 20년에 걸쳐 제거했습니다. 우간다에서 인질 100명 이상을 90분 만에 구했습니다. 이 세 작전이 증명하는 건 하나, 모사드에겐 불가능이 없다는 것. 그리고 모사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작전 중입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레바논 한순간에 3,000대가 넘는 삐삐가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사용자는 전부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 조직 헤즈볼라 대원들. 양손으로 눌러야 메시지가 보이는 구조의 삐삐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대부분이 손과 얼굴을 다쳤습니다. 이 폭발은 2년 전부터 모사드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대만 회사로 위장한 가짜 공장, 폭탄이 숨겨진 배터리, 엑스레이로도 탐지 불가능한 정교함. 이것이 모사드의 현재입니다. 70년 전 아르헨티나에서 한 남자를 납치하던 조직이 지금은 3,000대의 통신기기를 한순간에 무기로 바꿔버리는 조직이 됐습니다. 그들의 원칙은 70년 전과 똑같습니다. 적은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낸다. 딥 호라이즌이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지금이 저점 매수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